도대체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함의가 있고 그 반도체 신냉전 체제로 글로벌 공급 사슬이 붕괴되는 것인지, 어떻게 전혀 달라진 이 뉴노멀 경제에 처하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함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굉장히 심각한 반도체 수급 차질에 놓여졌었습니다. 그 수급 차질에 놓여진 배경은 좀 여러 가지가 함께 혼합됐었는데요. 기후 문제도 있었고, 화재 문제도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실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근데 그 반도체 수급 차질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어떨까요?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까요?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져갈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요. 가솔린차, 경유차가 전기차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전기차로의 전환, 수소차로의 전환, 소위 말하는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말 그대로 거슬 수 없는 흐름이 될 텐데, 그러면 반도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기존 가솔린 차량에 반도체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대략 200~3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대략 7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네, 1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제 자동차가 기계가 아니에요. 가전제품인 거죠. 뉴노멀 경제입니다. 그 밖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시대가 계속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과정에도 정말 몇백 개의 반도체가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TV 속에, 스마트폰 속에 몇 천 개의 반도체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상상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정말 이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져만 가겠구나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전망에 대해서 부인하시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바이든도 동의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반도체 칩을 손에 듭니다. 향후 이 반도체 산업은 핵심 산업이고 미국에게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내가 다 해먹겠어 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은 원래 설계도 있고요.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라는 영역도 있고요. 그 밖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칩니다. 이 밸류체인 상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을 자꾸 다른 나라로 보내왔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그런 파운드리 영역은 다른 나라로 보내왔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고, 그 시장은 계속 커져갈 것이고, 더군다나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그 나머지 첨단 산업을 또 좌지우지하는 또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A부터 G까지 다 해먹겠어. 이제 경제가 아니라 안보야 외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미국도 인텔이나 MS나 IBM과 함께 이미 설계 역량만큼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하고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이미부터 반도체 굴기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대만도 모두 다 반도체 신냉전 체제에 진입하듯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신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그 무엇보다도 초가속, 초격차,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K반도체 전략을 이미 발표했죠. 반도체가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 산업이기에 이 반도체를 놓고 신냉전 체제에 올까?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이 반도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길래 제가 반도체를 이렇게 목청껏 부르짖고 있을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한국의 10대 품목, 주요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반도체 혼자서 19.4%를 차지하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해도 11%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혼자서 얼마나 압도적인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없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반도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그 밖에 다른 영역의 부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산업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또 이 반도체 산업의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력, 또 신규 투자, 설비 투자, 이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산업일까? 이루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 국가는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영역의 1위 국가고, 아직도 1위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K 반도체 전략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비중은 계속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 밖에 설계 역량,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향후 유망한 고부가가치 반도체 영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K 반도체 전략,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부죠. 그 일부의 중요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실제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보시면 미국,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자동차 강국들이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높지만 그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서로 경제 대국들이 이 반도체 신냉전 체제에 진입하면서 모든 것을 자국 안에서 다 해먹겠다라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이 더 격화될 수도 있겠고, 반도체는 이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차단하겠어, 기술 교류 차단하겠어 라는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겠고, 특히 미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나 그 모든 영역까지 다 내재화했을 경우 설계 단가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계 안 해주겠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경제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경제 논리, 효율성 잣대 빼고 이제 안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될 그런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도 우리가 내재화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밸류체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 주장을 여러분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지네요. 자, 이 반도체 신냉전 체제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변화가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예요. 이게 밸류체인인데요. 이 밸류체인이 밸류체인마다 창출하는 부가가치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낮은 이 파운드리라고 표현해 볼까요? 생산 영역, 이런 영역들을 다 계속 신흥국으로 내보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화가 진전됐었는데, 오프쇼어링이 주된 기업들의 전략이었었는데,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원자재, 부품 수급 중심으로, 여러 영역을 중심으로, 또 배터리라든가 미래 산업들,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내가 A부터 G까지 다 해먹겠어.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리저널 밸류체인, 그 국가 내에서, 지역 내에서 모든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내재화 전략들이 주된 경제 대국들의 정책이 될 것이고 기업들의 전략이 됩니다. 전혀 달라진 경영 여건에 놓이는 것이죠. 실제 그것을 반증하듯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추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에 공장 짓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 공장 짓는 게 아니라 자국에 공장 짓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인데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국과 신흥국의 불균형 회복이 진전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는 것이 함께 맞물리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늘어납니까?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줄어요. 해외 직접 투자마저도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 결국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강조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고 자국 안에서 향후 핵심적으로 등장할 그 주력 산업들을 내재화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주요한 경제, 뉴노멀 경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말이죠. 2020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몇몇 부품 기억하십니까? 와이어링 하네스 이런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됐고 공장 셧다운이 실제 현실화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에 그중에 한 개의 부품만 수급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완제품 생산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또 뭘까요? 특정 공장 하나가 공장이 제동이 걸리면 나머지 공장도 같이 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안 되겠다. 그냥 로컬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엄청난 경영 전략, 이 공급사슬 전략에서의 대폭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도 유럽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 공장도 부족하고 이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시설도 부족하고 실제 공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고부가 가치가 아닌 저부가 가치 영역만큼은 자꾸 신흥국으로 보내왔는데 신흥국에 의존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생, 방역 이런 용품만큼은 우리 스스로 생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품목들도 또 등장합니다. 반도체 공급 사슬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여러 기업들에 걸쳐서 또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붕괴시키고 자국 내에서 모든 산업을 영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리쇼링 정책이 집중됩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오프쇼링이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리쇼링 정책. 우리나라의 리쇼링 정책의 이름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나가 있던 기업아 다시 유턴해라. 이런 정책 지원해 줄게 라는 그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효과성 있게 발휘돼야 이 세계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 그리고 리쇼링 전쟁 속에서 우리 국가가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좋은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리쇼링 정책이 적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창원에 가서 이 스마트 산단을 접했습니다. 이 스마트 산단에는요. 공유 공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것보다 이 창원의 스마트 산단에서 공유 공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인프라들을 중소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리쇼링 전쟁이 집중되는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전혀 달라진 뉴노멀 경제 속에서 지금과 같은 공유 공장, 스마트 공장 이런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달라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리쇼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데 본 강의가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